아버지, 죄송하지만 하객 명단에 아버님 성함이 없습니다. 내 딸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웅장한 로비 한가운데서 내 사위가 될 이민혁이라는 젊은 놈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인간적인 예의도 없었다. 오직 잘 교육받은 상류층 특유의 정중하고도 잔인한 경멸만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손에는 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인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자개 보석함이 들려있었다.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닦았다. 하객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니 이 결혼식의 모든 비용을 저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 하객들의 손에 들린 샴페인 한 잔까지 모두 지불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아버지, 내 딸 수진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의 자수성가 배경이 민혁 씨 집안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 딸은 지금 내게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 흙바닥에서부터 시작해 피땀 흘려 회사를 일구고 바로 너를, 내 딸 너를 공주처럼 키워낸 그 모든 세월을 그저 격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배경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배경으로 흐르던 현악 사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이 나의 장송곡처럼 들렸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그 시선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그 지옥 같은 호텔을 걸어 나왔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 모든 것을 내어준 내 딸이 어떻게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비를 내쫓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호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어둠 속 내 차 운전석에 앉아 나는 지나온 세월을, 내가 저지른 실수를 고통스럽게 복귀하기 시작했다. 나는 최진혁이다. 사람들은 나를 최 회장이라 부른다. 나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판자촌에서 태어났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것뿐이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날랐고 야학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내게는 꿈이 있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흙먼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꿈. 나는 독하게 일했다. 잠을 줄이고 남들이 쉴 때 일했다. 작은 인테리어 가게에서 시작해 밤낮으로 현장을 뛰며 신용을 쌓았다. 내게는 정직함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성실함이라는 갑옷이 있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나의 작은 가게는 업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급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회사가 되었다. 나는 무우에서 유유를 창조했다. 내게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나의 성공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내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따뜻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얻어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난 후 나의 세상에는 오직 딸, 수진이만이 남았다. 나는 나의 모든 사랑과 부풀을 딸에게 쏟아부었다. 나는 수진이가 내가 겪었던 가난과 서름을 조금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최고의 학교에 보냈고 세계 각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치스러운 것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아비로서의 사랑이라고,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내 딸에게 나의 노동의 결실은 주었지만 그 노동의 가치는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수진이는 재벌가의 아들 이민혁을 만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야망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자 현금 인출기로 여기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과도 같았다. 수진이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딸로서 축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용이 적힌 엑셀 파일을 들고 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 모든 비용을 군소리 없이 지불했다. 그것이 내가 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딸을 내가 감히 속할 수 없었던 그 높은 세계로 쏘아 올려주는 발사대가 되어주는 것. 하지만 나는 몰랐다. 발사대는 로켓이 발사되고 나면 버려진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차갑고 어두운 주차장, 내 옆 좌석에는 내가 딸에게 주려 했던 자개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딸에게 물려주라며 남긴 유품이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망치와 톱을 잡아 거칠어진 내 손. 이 손으로 회사를 일구었고 이 손으로 내 딸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바로 그 배경 때문에 나는 내 딸의 결혼식에서 쫓겨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차가운 결심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무언가를 짓는 빌드, 사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언가를 부수는 디스트로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내 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의 아비가 그녀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수많은 연락처 목록에서 가족이 아닌 나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최진혁 회장의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내 채에 올라탔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텅 비어버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곳은 나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팔 뿐일 터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평생의 전장이자 요새였던 회사를 향해 차를 몰았다. 토요일 오후에 텅 빈 사무실. 그곳이야말로 지금의 내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였다. 운전을 하는 동안 10분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딸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 사위가 될 녀석의 정중하지만 잔인한 말투, 격에 맞지 않는 배경,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평생을 격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살아왔다. 흙수저로 태어나 멸시와 편견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격을 증명해 보였다. 내가 지은 건물들, 내가 디자인한 공간들, 그리고 내가 수십 년간 지켜온 최진혁이라는 이름 석자의 신용, 그것이 나의 격이었다. 그런데 내 딸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재벌가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신분과 너무나도 쉽게 맞바꿔 버렸다. 회사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나는 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있는 내 집무실로 올라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내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도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빌딩 숲속에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건물도 여러 채 있었다. 저 건물들은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의 증거였다. 나는 내 집무실 책상 회장석에 앉았다. 거대하고 육중한 원목 책상. 이곳은 나의 왕좌였다. 이 자리에 앉아 나는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고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가장 믿었던 아군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셈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사업가였다. 사업가는 위기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숫자로, 눈물이 아닌 데이터로 상황을 분석해야만 했다. 나는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정리해 두었던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 가득 낯설고 사치스러운 항목들이 떠올랐다.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 볼룸 대관료 2억 원, 프랑스 파리, 현지 드레스 공수 비용 5천만 원, 하객 1인당 식대 30만 원, 엑스비 500명, 1억 5천만 원, 에콰도르산 수입, 백장미 꽃장식 비용 8천만 원. 나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각 숫자는 내 딸의 허영심의 크기이자 나의 어리석음의 깊이였다. 나는 이 모든 비용을 딸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고 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곡물에 불과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내 딸이 이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애써 외면했을 뿐. 아내가 떠난 후 수진이는 내게 남은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딸을 잃는 것이 두려워. 딸의 모든 잘못을, 모든 이기심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나의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내 딸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이 나를 잡아먹게 만든 셈이었다. 나는 지출 내역을 확인하며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웨딩홀, 드레스샵, 케이터링 업체, 모든 계약의 주체는 내 회사. 주 최진혁 디자인 건설이었다. 그리고 모든 대금은 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불되었다.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집무실 한쪽에 있는 거대한 금고로 다가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2년 전에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서류처를 찾아 꺼냈다. 그 프로젝트는 SY그룹, 바로 내 사위가 될 이민혁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재벌그룹과 함께 진행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함께했다. 내가 설계를, 그들이 시공과 분양을 맡았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당시 SY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지불해야 할 설계 용역비의 일부를 현금 대신 자신들의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로 지불했다. 액면가 총액 300억 원. 망인은 5년 후. 당시에는 꽤나 위험한 거래였지만 나는 SY그룹의 미래 가치를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서류철에서 바로 그 채권 증서를 찾아냈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300억이라는 내 딸의 결혼식 비용 따위는 푼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채권의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하지만 분명하게 명시된 특별 조항이 있었다. 채권 발행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만기 전이라도 채권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시 상환 요구.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채권 증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SY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롭고 차가운 비수였다. 내 딸과 사위는 나를 그리고 나의 배경을 모욕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제국이 실은 내가 쥐고 있는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와의 신뢰관계를 스스로의 손으로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렸다.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적에게 방역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냉철한 사업가였다. 나는 내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내 딸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을 화려한 호텔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내 딸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마음껏 웃어두거라. 내 딸아,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이제 곧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테니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내 변호사도 친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SY그룹 이 회장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최진혁 회장의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내 집무실에서 2년 전 SY그룹과 맺었던 낡은 계약서와 채권 증서를 검토했다. 어제의 충격과 슬픔은 이제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나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이었다. 나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에게 계약과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나는 내 상대 SY그룹의 이 회장을 잘 알았다. 그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였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 그리고 둘째는 세간에 비치는 가문의 체면.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사위가 될 그의 철없는 아들 이민혁은 이제 곧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제거해야 할 부채가 될 터였다. 나는 이 회장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싸움을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시킬 수 있었다. 진정한 사업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시스템을 공격하는 법이다. 나는 SY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 즉 CFO의 직통번호를 찾아냈다. 그는 오직 숫자와 계약서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오전 9시, 증권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이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한창 단장을 시작할 시간. 나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수화기를 들었다. 네, SY그룹 재무기획실 윤 이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신분을 밝혔다. 윤 이사님, 저는 최진혁 디자인건설의 최진혁 회장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나의 전화에 그는 적잖이 놀란 듯했다. 아, 최 회장님 귀한 분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바쁘신 모양입니다. 나는 그의 안부 인사를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윤 이사께서는 2년 전 우리 회사가 인수한 귀사의 무보증 회사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총액 300억 원, 만기는 2027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이시지요. 나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읊었다. 계약서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채권 발행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윤 이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신뢰관계의 훼손이라니요. 저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나는 내 방역의 마지막 한 수를 가장 차갑고 잔인한 방식으로 던졌다. 오늘 정고. 귀사의 이 회장님 아드님인 이민혁 군과 저의 딸 최수진 양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두 사람은 저를 결혼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저의 자수성가한 배경이 귀댁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지요. 한 기업의 회장이자 한 개인으로서 저는 이 사건을 제 인격과 제 회사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우리 두 회사 간의 모든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서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귀세 채권 원금 300억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에 금일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의 즉시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윤 이사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얼마나 흐르고 있을지 눈에 보듯 훤했다. 갑작스러운 300억 원의 상환 요구. 유동성 위기를 겨우 넘긴 SY그룹에게 그것은 회사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타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용건이 끝났다는 듯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서한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럼 이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고요한 집무실. 나는 내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킨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지금쯤 SY그룹 회장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상상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들어온 윤 이사의 긴급보고. 보고를 들은 이 회장의 불호령. 비상소집된 법무팀과 재무팀,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을 자신의 아들 이민혁. 나는 내 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이 그토록 동경하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재벌 시스템을 공격했다. 계약과 결과라는 그들이 가장 신봉하는 그들만의 규칙을 이용해서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30분. 결혼식은 이제 2시간 반 앞으로 다가왔다. 내 딸 수진이와 사위가 될 이민혁은 지금쯤 강남의 최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완벽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 자신들이 서 있는 화려한 무대의 기반 전체가 지금 막 내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더 이상 사무실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내가 설계한 이 거대한 구조물이 붕괴하는 소리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토요일 오전의 도시는 분주했지만 내 아파트 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듯 고요했다. 나는 차를 끓이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나는 내가 설계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폭약을 설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멀리 서울에서 거대한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나는 내 오랜 라이벌이자 이제는 실패한 사돈이 될 SY그룹의 이 회장을 떠올렸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맨주먹으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방식은 달랐지만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였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는 감상에 젖어 사업을 그르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문의 체면과 그룹의 생존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지금쯤 SY그룹의 심장부, 강남의 SY타워 최상층 회장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전쟁 영화와도 같았다. 아마추어 9시 5분. 재무담당 윤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주말 아침에 평화를 깨는 그의 보고에 이 회장은 처음에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을 터였다. 무슨 일인가? 윤 이사, 주말 아침부터 회장님, 최진혁 디자인 건설의 최 회장님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통보한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다. 300억 원의 회사채, 즉시 상환 요구,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라는 계약 조항의 발동. 이 회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최진혁, 그 양반이 노망이라도 든 개냐 신뢰관계 훼손이라니. 그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당장 법무팀 불러.
하지만 긴급 소집된 법무팀의 검토 결과는 그의 예상을 벗어났을 것이다. 계약서는 철저하게 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나의 요구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이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는 이제 법률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려 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최진혁, 그 영감탱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게냐? 우리가 그 양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짓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때 윤희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난처하게 그 이유를 보고했을 것이다. 오늘 있을 회장님의 둘째 아들 이민혁 군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신부 측 아버님인 최 회장님이 배경을 이유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을 것이다. 이 회장의 분노는 이제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을 향해 폭발했을 터였다. 뭐라고 그 멍청한 놈이 고작 그런 하찮은 이유로 300억짜리 폭탄을 건드렸단 말인가? 그에게 있어 아들의 결혼식 따위는 그룹의 생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일이 지금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는 내게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개인적인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비즈니스와 가문의 문제를 뒤섞어버린 그 한심함에 격분했을 것이다. 그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이다. 300억 원의 현금을 당장 마련하는 것. 그것은 Y그룹의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현재 추진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경쟁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렇다고 내게 사과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 그는 나의 성격을 잘 알았다.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한 내가 이제 와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결혼식 그 자체에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했다. 나는 이 회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내뱉었을 차가운 명령을 상상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차 대기시켜 내가 지금 그 가짜는 결혼식장이라는 곳에 직접 가봐야겠다. 이 희극은 이제 끝내야지. 그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직접 폭파시키러 가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 45분. 결혼식은 이제 15분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모든 사태를 예측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재벌 총수라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냉혹함의 깊이였다. 나는 내 딸에게 교훈을 주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의도치 않게 내 딸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세계에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한 톱니바퀴를 움직여버린 셈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내 손을 떠나 훨씬 더 거대한 힘에 의해 완성될 터였다. 나는 이제 관객이었다. 내가 설계한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치한 폭탄이 거대한 빙산을 무너뜨리고 그 빙산이 아들의 호화 유람선을 덮치는 광경을 기다리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시작한 철거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겠구나. 나는 이제 붕괴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비극적이면서도 거의 희극에 가까운 그 파국의 소식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전고. 나는 부산에 있는 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바다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서울의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는 내가 설계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 옆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계획대로 진행될 터였다. 나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냉정한 엔지니어일 뿐이었다. 예식 시작을 불과 10분 앞둔 11시 50분.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 강기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숨막히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특파원 같았다. 이보게, 박동지 드디어 시작됐네 지금 막. 태풍의 눈이 상륙했어. 기철의 정보원은 그의 조카의 친구로 오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는 지금 식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철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중계하고 있었고, 기철은 그것을 다시 내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식장 분위기는 최고였다더군.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인간들은 다 모인 것 같다고. 오케스트라가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하객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자네 딸 수진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하네. 그리고 자네 아들 녀석은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방금 전 SY그룹의 이 회장이 도착했네. 그런데 표정이 아주 살벌해. 축하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마치 전쟁터에 나온 장군 같다고. 비서 몇 명을 대동하고는 곧장 아들 녀석에게로 직행하고 있어. 나는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잠깐만, 지금 이 회장이 아들 녀석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야.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다 얼어붙었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자네 딸도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하네. 기철의 중계는 계속되었다. 이 회장은 아들에게 멍청한 놈, 그룹을 말아먹을 셈이냐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다고 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될 내 딸 수진이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끌고 식장 중앙으로 나섰다고 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멎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멎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갑자기 무대의 주인공이 된 이 회장과 그의 아들에게로 향했다. 이보게, 지금 그 영감탱이가 마이크를 잡았어. 세상에.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기철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했어. 그가 해냈어. 이 회장이. 하객들 전부가 보는 앞에서 이 결혼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네. 나는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로 오늘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이야. 그리고는 아들 녀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넌 당장 나랑 회사로 간다. 라며 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어. 기철의 중계에 따르면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이 회장 일가가 모두 빠져나가자 멍하니 서 있던 하객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SY그룹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신부 집안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모양인데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객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내 딸 수진이가 있었다. 수진이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텅 빈 제단 앞에서 망부석처럼 하객들은 모두 떠나고 오케스트라도 짐을 싸고 있어. 세상에, 진혁이, 자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나는 기철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창밖의 평화로운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딸에게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토록 공개적이고 참혹한 방식의 처형은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한때 내 딸이었던 한 젊은 여인의 부서진 꿈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집도했지만 그 수술이 환자에게 끔찍한 흉터를 남겼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기철과의 통화가 끝났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겼다. 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은 이토록 공허하고 씁쓸했다. 나는 내가 파괴한 것들의 잔해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이제 곧 걸려올 전화를 기다려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딸의 절망의 참 목소리를,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대면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로서 감당해야만 할 터였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친구 강기철의 마지막 보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신부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네. 나는 눈을 감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그 화려하고 텅 빈 연회장을 상상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내 딸 수진이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철의 말에 따르면 이 회장 일가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고 한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서로 수군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이런 망신스러운 자리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의 완벽한 결혼을 축복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악기를 챙기기 시작했고, 웨딩홀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남은 음식과 와인을 치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내 딸 수진이가 있었다.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텅 빈 제단 앞에 홀로 서 있는 내 딸.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객석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인생 최고의 날이 그녀의 인생 최악의 날로 추락하는 그 순간을 잠시 후 웨딩홀의 지배인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고 한다. 그의 손에는 클립보드와 계산서가 들려 있었다. 최수진 신부님, 정말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군요. 신랑 측에서 모든 계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런 경우 모든 장음 지불의 책임은 신부 측에 귀속됩니다. 그는 내 딸에게 아직 지불되지 않은 수억 원의 장음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한다. 꽃값, 식대, 연회장 대관료, 내가 이미 지불한 돈 외에도 아직 치러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내 딸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가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세상의 조롱 속에 홀로 남겨진 28살의 철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마치 먼 나라의 비극적인 연극을 보듯 전해 듣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이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비의 등골을 빼먹어 자신의 허영을 채우려 했던 대가. 수진이는 신부 대기실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고 한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로 가득했던 그 방. 이제는 싸늘한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는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실패한 아버지의 딸, 초라한 최수진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화장대 위에 값비싼 향수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보고 재벌계 시집가야 성공하는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 미친 거사, 네가 눈이 멀어서 저런 사기꾼 같은 놈한테 시집가겠다고 난리친 거지.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모녀의 추악한 싸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의 상처를 핥기는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집에서 나의 아내와 내 딸은
그렇게 서로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부산의 내 아파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울의 내 딸도 아마 그 화려한 호텔의 텅 빈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으리라.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를 빛내주던 약혼자는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허영을 부추기던 친구들은 그녀를 조롱할 것이며,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그녀의 어머니조차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법이다. 내 딸 수진이는 이제 거울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만 할 터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그녀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나는 전화기가 울리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구조 요청 신호일터였다. 나는 그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 길고 잔인한 전쟁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내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침이 밝도록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는 전구가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나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하고 곱씹어볼 시간. 오후 늦게 마침내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억지로 참는 듯한 딸의 흐느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래, 수진아. 내 대답에 딸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절망에 찬 통곡이었다. 아버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나는 딸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두서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민혁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이 회장 일가가 자신을 벌레 보듯 대했다는 이야기, 친구들은 모두 자신을 비웃고 이제는 호텔 비용을 지불할 돈조차 없다는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비극의 여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배신과 무정함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긴 하소연이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수화기 너머로 지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동정심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실패한 프로젝트의 원인을 분석하는 엔지니어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수진아, 네. 이제부터 상황을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해보자꾸나. 나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첫째, 너와 이민혁 군은 너의 아비를 너희의 결혼식에서 쫓아냈다.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었다. 사실이냐?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둘째, 너는 너의 아비와의 관계보다 너의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너는 너의 뿌리를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이냐? 이번에도 딸은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셋째, 나는 내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었다. 너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네가 촌스러운 자수성가 사업가라며 무시했던 너의 아비가 네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재벌 그룹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너의 개인적인 모욕 행위는 곧바로 비즈니스적인 결과를 촉발시켰다. 나는 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녀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다. SY그룹의 이 회장이 너를 버린 것은 그가 잔인해서가 아니다. 수진아,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너는 300억 원짜리 손실을 입힌 무채 라이어빌리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너를 잘라낸 것뿐이다. 너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게임의 규칙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지. 나의 냉정한 분석에 수화기 너머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이토록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모든 변명과 자기 연민이 차가운 사실의 논리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이게 전부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선택은 네가 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조용한 흐느낌 소리만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을 터였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내 딸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다. 이제 그녀에게 동아줄을 내려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우선 네가 입고 있는 그 값비싼 웨딩드레스부터 벗어버리거라. 그리고 그 화려한 호텔에서 나와라. 네 지갑에 있는 돈으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가장 값싼 여관방을 구하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생각하거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너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의 이름값, 네 부모의 배경이 아닌 오직 너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답을 찾았을 때 다시 전화하거라. 그때가 우리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딸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끝냈다. 이제부터 나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냉정한 감독관이 될 것이다. 그녀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또다시 주저앉고 누군가를 탓하려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녀를 내 삶에서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내 딸 수진이와의 마지막 통화 후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아들에게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낼 시간을 주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내려준 마지막 과제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나는 친구 강기철에게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기철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추락과 동시에 아주 작은 날갯짓의 시작을 담은 기록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진이는 그날 밤 호텔에서 나온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과 시계를 모두 압구정의 한 중고 명품점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학생들과 가난한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신림동에 한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한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40만 원짜리 좁고 낡은 방.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일을 구했다는 사실이었다.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수진이는 카페 유니폼인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지친 평범한 20대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내 마음속에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자부심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내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저예요.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카페에서요.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보고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퉁퉁 붓는다는 이야기. 까다로운 손님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저녁거리를 샀다는 소소한 이야기.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화를 드린 건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제 두 발로 선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의 작고 소박한 백반집에서였다. 며칠 후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내 앞에 나타난 수진이는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값싼 시장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의 공허한 눈빛 대신 삶의 무게를 알아가는 사람의 진지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고된 아르바이트 생활에 대해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돈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나의 마지막 결정을 그녀에게 통보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딸로서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처럼 너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만 한다. 정직한 삶을 살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그녀에게 전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내 돈을 주었다.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나의 존중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내 말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그리고 이 가혹한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한다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다. 저는 지하철 타고 들어갈게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작고 초라한 내 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키운 공주를 잃었다. 하지만 어쩌면 마침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우리의 관계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는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이제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재건의 과정은 나에게도 그리고 내 딸에게도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